역사의 밤, 깊은 사색의 시간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 우리는 왕관을 썼다는 이유로 역사 속에서 가장 무자비하고 예측 불가능한 여성으로 기록된 이들, 소위 광기 어린 여왕들의 삶을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그들은 누구였으며 무엇이 그들을 그토록 극단으로 몰아갔을까요? 과연 그들은 뛰어난 전략가였을까요? 아니면 잔혹한 폭군이었을까요? 혹은 그저 그들이 살았던 잔인한 시대가 낳은 희생양이었을 뿐일까요? 우리는 마다가스카르의 라나발로나 1세부터 중국 유일의 여왕제 측천무후, 아테네의 이레네, 영국의 메리 1세, 그리고 피의 전설로 남은 바토리 에르제베트 백작 부인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궁정과 권력의 심장부로 걸어 들어가 볼 것입니다. 그들 각자는 권력과 야망, 그리고 때로는 순수한 공포의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그들의 통치는 권위와 집착이 충돌할 때 어떤 비극이 일어나는지를 우리에게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이 깊이 있는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지혜와 평안이 함께하기를 기원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기록된 역사 속에서 여왕이라는 직위는 단 한 번도 단일한 의미를 가진 적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왕관인 동시에 명령이었고 혼인 계약인 동시에 통치 행위였으며 성역인 동시에 단두대였습니다. 시대와 장소에 따라 그 칭호는 자신의 권리로 통치하는 여왕, 왕과의 관계를 통해 영향력을 행사하는 왕비, 어린 자녀를 대신해 나라를 다스리는 섭정여왕, 그리고 왕조를 수호하는 왕대비 등 다양한 형태로 존재했습니다. 이러한 다양성은 국가의 정점에서 여성이란 존재가 얼마나 필수적이면서도 동시에 얼마나 위태로웠는지를 보여줍니다. 시대가 필요로 할 때는 통치자로 초대받았지만 그 상황이 지나가면 권력을 가졌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비난받아야 했던 존재, 바로 그것이 여왕이었습니다. 우리 역사 속 신덕왕후 강씨나 문정왕후, 그리고 섭정을 펼쳤던 정순왕후의 삶을 떠올려보면 여성의 권력이 얼마나 위태로운 칼날 위에서 춤을 춰야 했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왕을 가능하게 했던 정치적 문법은 동시에 그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족쇄이기도 했습니다. 중세 초기 유럽에서는 6세기에 처음 기록된 프랑크족의 살리카법이 여성의 왕위 계승을 금지하거나 막았습니다. 이는 훗날 백년 전쟁과 같은 기나긴 분쟁에서 여성을 배제하는 무기로 사용되었습니다. 반면 영국에서는 남성 후계자가 없을 경우 여성이 왕위를 계승할 수 있었기에 1553년 메리 1세와 1558년 엘리자베스 1세가 왕좌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중국에서는 천명사상이 우주의 지지를 받은 자에게 통치의 정당성을 부여했지만 그 통치자는 철저히 남성으로 상정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역사상 유일하게 황제의 자리에 오른 여성, 측천무후는 훗날 유학자들에 의해 그토록 불안하고 불편한 존재로 기록되었습니다. 여왕의 권력은 동전처럼 구체적인 것이기도 했고 평판처럼 미묘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서유럽의 왕비는 결혼 지참금으로 받은 영지에서 나오는 수입으로 하인을 고용하고 추종자에게 상을 내렸으며 교회를 후원하고 파벌의 자금줄이 되어주었습니다. 그녀는 왕실 회의에 참석하고 사법 절차에 관여했으며 백합이나 표범, 독수리가 새겨진 인장으로 칙령에 자신의 권위를 새겼습니다. 외교는 그녀의 몸과 이름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15세기와 16세기 합스부르크 가문이 유럽 전역에 펼친 혼인 동맹은 공주들을 살아있는 조약으로 만들었습니다. 오스만 제국에서는 황제의 어머니인 발리데 술탄이 황실의 최고 실권자로서 황자들의 교육과 궁정 관리를 총괄했습니다. 사상적인 도구 역시 중요했습니다. 기독교 세계에서 왕을 신성하게 만드는 축성 기름은 여왕에게도 사용될 수 있었습니다.
1553년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메리 1세가 기름 부음 예식을 받은 것처럼 그녀의 권위는 아버지 헨리 8세가 받았던 것과 동일한 신성한 권리에 기반을 두게 되었습니다. 도상학, 즉 시각적 상징 또한 비슷한 역할을 했습니다. 기원전 15세기 이집트의 하트셉수트 여왕은 자신이 남성 파라오의 전통 복장을 한 모습을 부조로 새기게 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남성을 흉내낸 것이 아니라 왕권이란 육체를 초월한 신성한 직이라는 신학적 주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언어는 양날의 검이었습니다. 남성들이 기록한 수도원 연대기, 궁정 역사서, 그리고 각종 소책자들은 강력한 여왕을 부자연스럽거나 이단적이거나 불안정한 존재로 묘사했습니다. 광기나 욕정과 같은 비난은 일상적인 정치적 공격 무기가 되었습니다. 전쟁과 계승 위기는 여성 통치자들을 가장 혹독하게 시험했습니다. 후계자가 어릴 경우 어머니가 섭정을 맡는 것은 라이벌들에게 음모를 꾸밀 기회의 창을 열어주는 것과 같았습니다. 콘스탄티노플의 이레네 여제는 궁정과 교회를 동원해 성상 파괴론자들을 물리쳤지만 10년 후에는 자신의 아들의 눈을 멀게 하여 권력을 빼앗고 스스로를 여제가 아닌 황제라 칭했습니다. 영국에서는 1553년 여름 레이디 제인 그레이를 왕위에 앉히려던 쿠데타가 메리 1세가 민중의 지지를 얻어 봉기하자 순식간에 무너졌습니다. 정통성은 궁정의 법률가들이 벌이는 논쟁인 동시에 지방 도시와 마을에 살아 숨쉬는 힘이라는 것을 보여준 사건이었죠. 궁정은 여왕에게 자비의 도구인 동시에 공포의 도구를 쥐어주었습니다. 1779년 포르투갈의 마리아 1세처럼 대학과 수도원을 후원하며 학문의 부흥을 이끌 수도 있었지만 감옥과 화형대를 지휘할 수도 있었습니다. 가톨릭으로의 회귀를 꿈꿨던 영국의 메리 1세는 이단 처벌법을 부활시켜 1555년부터 1558년까지 약 300명의 신교도를 화형에 처했습니다. 훗날 피에 메리라는 악명을 얻게 된 계기입니다. 트란실바니아의 바톨이 에르제베트 백작 부인은 1611년 자신의 성 안에서 수백 명을 고문하고 살해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왕이 아닌 귀족이었지만 그녀가 휘두른 절대적인 처벌권은 대중의 상상력 속에서 특별한 공포를 자아냈고 모든 소문을 끔찍한 전설로 증폭시켰습니다. 종교는 이야기들 전반에 긴 그림자를 들이웁니다. 통치자는 참된 신앙을 수호해야 한다는 교리는 군주가 자신의 신념에 따라 박해를 정당화하게 만들었습니다. 메리 1세는 화형이 영혼을 구원하고 가톨릭 스페인과의 동맹을 굳건히 할 것이라 믿었습니다. 측천무후는 불교의 예언을 동원해 자신의 즉위를 정당화하고 새로운 인재들을 관료로 등용했습니다. 지리적 위치 또한 여왕이 마주한 위협과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의 종류를 결정했습니다.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의 클레오파트라는 로마 군단과 곡물 함대를 상대로 자신의 운명을 저울질해야 했습니다. 덴마크의 마르그레테 1세는 함대와 길드, 그리고 혼인 동맹을 이용해 1397년 북유럽을 아우르는 칼마르 동맹을 결성했습니다. 광기라는 꼬리표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펴볼 여성들 중 일부는 분명 잔인하거나 폭압적인 행동을 저질렀습니다. 하지만 다른 일부는 그들의 정통성을 무너뜨리기 위해 고안된 비방의 대상이었습니다. 남성 왕에게는 냉철한 국가 경영으로 평가될 행동이 여왕에게는 부자연스러운 기질의 증거로 둔갑하곤 했습니다. 물론 기록 보관소는 차가운 진실 또한 보존하고 있습니다. 명령서가 작성되었고 시신이 불태워졌으며 감옥문은 수십 년 동안 굳게 닫혔습니다. 우리의 과제는 기록된 흔적과 구전된 전설을 함께 읽어내며 권력이 어떻게 작동했고 권력에 대한 이야기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 비극적인 여왕들의 이야기는
기원전 15세기 이집트에서부터 19세기 마다가스카르에 이르기까지 수천 년의 시간을 가로지릅니다. 시대는 변했지만 어떤 패턴들은 끈질기게 반복되었습니다. 결혼은 여전히 조약이었고 왕실 살림은 곧 국가 통치였으며 종교는 방패인 동시에 칼이었습니다. 왕조가 흔들리고 아들이 어리고 남편이 죽고 혹은 문지기 하나가 한밤중에 편을 바꾸는 순간 여왕들은 역사의 무대 위로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파벌이표를 계산하는 법을 배우고 사촌들이 선언문에 서명하는 법을 배우고 선원들이 새로운 깃발을 따르는 법을 배우면서 몰락했습니다. 그 흥망성쇠 사이사이에 피와 기도, 소문과 법률로 명성을 쌓았던 여성들의 이야기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제 용의 왕좌에 앉았던 단 한 명의 여성, 측천무후의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7세기 후반 당나라의 수도였던 낙양과 장안에서 한때 이름 없는 후궁이었던 여인이 궁중의 험난한 사다리를 올라 마침내 중국 역사상 유일하게 자신의 이름으로 통치한 여왕제가 되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측천무후입니다. 그녀가 죽은 후 여러 세대에 걸쳐 글을 쓴 유학자들은 군주를 백성의 아버지로 여기는 우주적 질서를 굳게 믿었습니다. 스스로를 황제라 칭한 여성은 그 질서를 거스른 존재였고 따라서 본질적인 찬탈자로 묘사되었습니다. 이러한 비난은 비평가들에게는 정치적으로, 독자들에게는 도덕적으로 타당하게 들렸습니다. 그러나 기록은 다른 면모 또한 보여줍니다. 그녀는 과거제를 확대하여 귀족층을 넘어선 인재를 등용했고 자신의 즉위를 예언과 결부시킨 불경을 인쇄했으며 수년간의 파벌 싸움으로 혼란스러웠던 거대한 제국을 안정시켰습니다. 그녀의 통치가 가혹했다는 점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숙청이 있었고 밀정들이 보상받았으며 수많은 귀족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남겨진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녀의 행동이 과연 7세기의 강력한 남성 왕들이 했을 법한 수준을 넘어섰는가? 아니면 단지 여성이 그 자리에 있었다는 기억이 남성의 비슷한 행위보다 더 가혹한 그림자를 드리운 것은 아닌가? 한편 서유럽에서 사르마뉴 대제가 황제로 즉위한 지 20년 후 콘스탄티노플에서는 폭군이라는 단어가 어머니라는 단어와 한 묶음으로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아테네 출신의 이레네는 처음에는 섭정으로, 다음에는 공동 통치자로, 그리고 마침내는 단독으로 제국을 다스렸습니다. 교회 역사에서 그녀는 787년 니케아의 주교들을 소집하여 성상 숭배를 복원한 인물로 존경받습니다. 이는 동로마 제국의 신앙과 예술을 결정지은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정치연대기에서 그녀는 797년 자신의 아들의 눈을 멀게 하라고 명령한 비정한 어머니로 비난받습니다. 이 끔찍한 행위는 그녀가 여제가 아닌 황제로 인정받는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이레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한 공예회의 경건함과 한 어머니의 폭력성 사이에서 무게를 재고 통치에 대한 열망이 아들을 지워버리는 변명이 되는 지점을 목도하게 합니다. 모든 악명이 행동에서 비롯된 것은 아닙니다. 어떤 것은 진단 위에 세워졌습니다. 16세기 초 카스티아와 아라곤의 공주 후아나는 연이은 죽음으로 상속 서열이 얇아지면서 두 왕국의 왕관을 물려받게 되었습니다. 노련한 왕이었던 그녀의 아버지 페르난도와 자신의 권력을 키우려는 합스부르크의 왕자였던 남편 펠리페는 그녀의 이름으로 통치하기 위해 경쟁을 벌였습니다. 그녀가 정신적으로 불안정하다는 비난은 일찍부터 시작되었고 이는 정치적으로 매우 유용하게 사용되었습니다. 유럽 전역에 퍼진 이미지는 죽은 남편의 관을 무덤에 보내지 못하고 겨울의 황량한 길을 따라 관과 함께 떠도는 여왕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야기는 어느 정도 진실을 담고 있을지 모르지만 선전의 냄새 또한 짙게 풍깁니다.
슈미런의 회의록과 대사들의 보고서는 남성들이 통치할 수 있도록 한 여성이 어떻게 무력화되었는지에 대한 또 다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녀는 아버지의 섭정 기간을 거쳐 아들인 카를 5세가 성인이 될 때까지 토르데시아스 궁전에 수십 년간 감금되었습니다. 여기서 광기라는 꼬리표는 헌법적 도구로 기능했습니다. 여왕이 통치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 그녀의 목소리는 침묵당하지만 그녀의 몸은 여전히 정통성의 근거로 남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종교적 폭력 또한 기억 속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헨리 8세의 맏딸이었던 메리 1세는 1553년 여름 정당한 후계자로서 대중의 깊은 지지를 받으며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녀는 로마 가톨릭과의 관계를 복원하고자 이단제를 부활시키는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1555년 가을부터 1558년 가을까지 약 300명의 개신교도가 옥스퍼드, 런던, 캔터베리 등 영국의 여러 도시에서 화형에 처해졌습니다. 화형은 분열을 치료하기 위한 극약 처방이었지만 오히려 그녀의 통치에 지워지지 않는 낙인을 찍었습니다. 몇 년 후 출간된 존 폭스의 순교자 열전은 개신교도들의 고통을 생생하게 기록하며 피에 메리라는 별명을 왕국의 언어 속에 영원히 고정시켰습니다. 어떤 여성들은 군주가 아니라 자신의 영지 안에서 피의 군주로 군림하며 악명을 얻었습니다. 16세기 헝가리와 트란실바니아의 귀족 부인 바토리 에르제베트는 자신의 성 안에서 수백 건의 고문과 살인을 저질렀다는 혐의로 왕실위원회의 조사를 받았습니다. 수많은 증언들은 너무나 잔인해서 후대 사람들은 그것을 사실로 믿기보다는 고딕 전설로 각색했습니다. 그녀가 처녀의 피로 목욕했다는 주장은 당시 법률 기록에는 전혀 나타나지 않는 민담에 속하지만 하인과 이웃들의 일관된 증언은 당국이 그녀를 자신의 요새에 가두어 버리기에 충분했습니다. 때로는 외부의 위협에 대한 두려움이 신앙과 주권을 뒤섞을 때 열정과 잔인함의 경계는 모호해집니다. 19세기 초 마다가스카르의 라나발로나 1세는 혼란스러운 계승 과정 속에서 왕위에 올라 외세로부터 섬을 지키겠다고 맹세했습니다. 그녀는 선교사들을 추방하고 기독교 의식을 금지했으며 독극물 재판을 부활시켰습니다. 그녀의 통치는 수많은 인명피해를 낳았지만 동시에 유럽의 제국주의적 압력에 맞서 왕국의 독립을 지키려는 처절한 몸부림이기도 했습니다. 역사가들은 한 여왕이 군주에서 괴물로 변하는 지점에 대해 결코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폭군이라는 단어는 통치자가 관습을 깨고 경쟁자를 짓밟을 때 기록에 등장하지만 관습이란 결국 규칙을 쓰는 자들이 정하는 움직이는 목표물에 불과합니다. 광기라는 평가는 여성성에 대한 시대적 이상에 비추어 행동이 판단될 때 나타나지만 그 이상 또한 시대에 따라 변합니다. 비난과 기록 사이에는 소문이 기억으로 굳어지는 공간이 존재합니다. 우리는 전설과 법률을 비교하고 증언과 시대적 맥락을 대조하며 그 공간을 조심스럽게 탐색해야 합니다. 그들이 악명을 얻게 된 방식과 그들이 처했던 압력은 저마다 달랐으며 그들에게 붙여진 꼬리표는 종종 그들의 행위만큼이나 그들의 적들에 대해 더 많은 것을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광기의 여왕들이라 불렸던 여성들의 삶을 통해 권력과 젠더, 그리고 역사의 기록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과 함께 역사의 밤을 여행한 진행자였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